나는 그날 문밖에서 내 집안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내 집을 자기들 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기로 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37살, 강남의 3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독신 남자. 겉보기엔 성공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성공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짓밟고 올라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집안의 돈줄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뒤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사판에서 일했다. 하루 12시간, 먼지와 땀에 절어번 돈을 집으로 가져가면 어머니는 그것을 형의 학비로 썼다. 형, 김민석. 그는 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를 다녔다. 나는 그 옆에서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다. 민준아, 내가 희생해야 가족이 산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믿었다. 그래서 참았다. 형이 로스쿨에 합격했을 때 나는 축하주를 사 들고 갔다. 형은 고맙다고 했지만 눈빛은 이미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20살이 넘어서야 내 인생을 시작했다. 건설 현장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작은 하청업체를 차렸다. 밤낮 없이 일했다. 실패도 많았다. 한 번은 계약금까지 날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그때 집에 전화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다. 민준아, 이제 그만 포기해. 내 형처럼 안정적인 길을 찾아봐. 이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가족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돈이 모이자 회사를 키웠다. 부동산에도 투자했다. 강남 재개발 붐을 타고 큰 돈을 벌었다. 그리고 지난해 이 펜트하우스를 샀다. 45층, 300평, 서울을 내려다보는 전망. 내 첫 번째 내 것이었다. 성공한 뒤에도 가족은 가끔 연락했다. 주로 돈이 필요할 때였다.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수술비, 형의 결혼 자금. 나는 보냈다. 많게는 억 단위로. 고맙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내가 준 돈으로 형은 더 좋은 사무실을 얻었고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샀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형이 찾아왔다. 결혼 후 처음 보는 제대로 된 만남이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요즘 잘 나간다며? 강남에 집 샀다면서.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계속 말했다. 가족인데 따로따로 살 필요 있나? 엄마 아빠도 늙으셨는데 같이 살면 좋잖아. 그 집 넓다며? 나는 거절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 집은 내 공간이야. 형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가족이 공간 타령하냐? 그 말 한마디에 옛날 기억이 쏟아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그들은 키를 복제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 아마 관리실 직원에게 돈을 썼거나 내가 잠깐 집을 비운 틈을 노렸을 것이다. 어쨌든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형수와 조카 둘은 내 침실에서 놀고 있었다. 형은 테라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민준아, 왔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물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형이 전화를 끊고 들어왔다.
관리실에 말했지? 가족이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 혼자 저렇게 넓은 데서 사는 거 보니까 좀 미안해서.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살자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진심으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나가주세요. 어머니가 다가왔다. 민준아, 왜 그래? 가족인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늘 그랬다. 어머니는 울음을 무기로 썼다. 나는 그 무기에 수십 년 당해왔다. 그날 나는 그들을 내보냈다. 관리실에 연락해서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키를 모두 무효화했다. 형은 나가면서 말했다. 너 진짜 그러고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날마다 문자를 보냈다. 형은 변호사 친구를 동원해 부양 의무 두둔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나는 처음엔 흔들렸다. 밤에 잠을 못 이뤘다. 가족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눈물도. 하지만 동시에 옛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공사판에서 번 돈으로 형의 학비를 대던 때, 내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인 무관심.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주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런데 그들이 먼저 움직였다. 어느 날 내가 출장으로 부산에 간 사이 그들은 다시 들어왔다. 이번엔 제대로. 가구를 들여놓고 옷을 걸고 냉장고를 채웠다. 관리실은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막지 못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그들의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관찰했다. 그들이 내 집을 어떻게 자기들 집으로 만드는지, 어머니가 내 주방을 어떻게 쓰는지, 형이 내 서재를 어떻게 사무실처럼 쓰는지, 조카들이 내 카페트에 어떻게 음료를 쏟는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다. 영상으로 녹화했다.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처음엔 잠깐 머무는 것이라고 했지만 곧 여기가 더 편하다고 말했다. 형수는 내 옷장을 비우고 자기 옷을 걸었다. 아버지는 내 와인셀러를 열어 매일 한 병씩 마셨다. 나는 호텔에서 지냈다. 한 달, 두 달로 그동안 그들은 내 집에서 완전히 정착했다. 친구들을 초대했다. 저녁 식사 모임을 열었다. 심지어 주말에는 친척들까지 불렀다. 나는 그 모든 소식을 SNS와 관리실 직원에게서 들었다. 사진도 봤다. 어머니가 내 테라스에서 찍은 사진에 우리 새집 최고야 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다. 형은 내 거실에서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했다. 나는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를 만났다.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경찰 관계자까지. 모든 서류를 점검했다. 이 건물은 100% 내 명의였다. 대출도 없었다. 그 어떤 법적 흠도 없었다. 형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위험했다. 그는 법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더 치밀해야 했다. 단순히 퇴거 통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또 울고불고 매달릴 터였다. 여론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더 깊이 끌어들였다. 어느 날 일부러 형에게 전화했다. 형, 집 잘 쓰고 있어?
형은 당황하다가 웃었다. 미안하다. 근데 진짜 넓고 좋아서. 나는 말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근데 엄마 생신 가까웠지? 집에서 크게 파티라도 열어. 내가 경비 좀 대줄게. 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이제 화해하자. 가족이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완전히 안심했다. 파티 준비에 열중했다. 초대장을 돌렸다. 케이터링을 불렀다. 플로리스트, DJ까지 섭외했다. 어머니 생신 겸 새집들이 라는 명목으로 100명이 넘는 손님을 불렀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얼마나 내 집을 자기들 것이라 믿는지. 그리고 디데이를 기다렸다. 그날 나는 일부러 늦게 도착하기로 했다. 파티 당일 펜트하우스는 사람으로 가득 찼다. 관리실 직원이 내게 문자로 보고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엘리베이터가 밀립니다. 나는 답장했다. 괜찮습니다. 오후 8시 나는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 변호사 둘과 함께. 뒤에는 경찰 둘, 그리고 법원 집행관 하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 서자 음악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문을 열자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나를 봤다. 처음엔 누군가 손님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어머니가 나를 알아봤다. 민준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 생신 축하해. 그리고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김민준 씨 소유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김민석 씨 외 6인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작합니다. 순간 음악이 멈췄다. DJ가 당황하며 볼륨을 낮췄다. 형이 앞으로 나왔다. 뭐야 이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 내가 말했잖아. 이 집은 내 거라고. 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농담이지. 오늘 엄마 생신인데. 나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증서, 무단 침입 신고서, 그리고 법원 판결문. 모든 것이 완벽했다. 집행관이 말했다. 지금부터 30분 내로 모든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강제 집행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민준아, 제발 가족인데. 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가족이었죠? 제가 돈 벌 때마다 가져가셨을 때, 제가 어려울 때 외면하셨을 때, 그때는 가족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형이 소리 질렀다. 너 진짜 이럴 거야? 나중에 후회한다. 나는 대답했다. 이미 후회했어요.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믿은 거? 경찰이 앞으로 나섰다. 손님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구경했다. 1시간 뒤 집은 텅 비었다. 가족들은 복도에 앉아 있었다. 짐 더미 옆에. 나는 그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제대로 잠을 잤다. 텅 빈 집, 하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와 SNS가 난리가 났다.
강남 30억 펜트하우스 생신 파티가 강제 퇴거로 끝났다. 는 제목의 영상들이 퍼졌다. 누군가 찍은 영상이 수십만 조회를 넘겼다. 댓글은 대부분 나를 비난했다. 어떻게 가족을 저렇게 내쫓아? 인간도 아니네. 나는 그 모든 것을 읽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놀랍게도 후회는 없었다. 형은 변호사 협회를 통해 나를 고소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무단 침입, 재물 손괴, 명예훼손까지. 오히려 그쪽이 불리해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했다. 나는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대신 병원비는 냈다.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 뒤, 그들은 경기도 외곽 전세로 이사갔다. 형은 사무실을 줄였다. 조카들은 학교를 옮겼다. 나는 그 소식을 멀리서 들었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산다. 혼자. 가끔 테라스에 나가 서울을 내려다본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나는 그 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잃었다. 가족이라는 마지막 환상.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 속에 남아있던 따뜻함의 잔재까지. 사람들은 나를 차가운 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차가워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저 오랫동안 참고 속였을 뿐.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한다. 문을 닫던 순간 복도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눈빛. 형의 분노. 조카들의 당황한 표정. 그들은 나를 증오할 것이다. 영원히. 나도 그들을 증오한다. 영원히. 하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 새벽에 잠을 못 이루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그날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서 같이 웃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나는 지금도 가족을 가졌을까? 아니면 결국 또 빼앗겼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다. 나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게 가족이든 사랑이든 믿음이든.